시가스 새는 소리.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반장님, 거기 가지 마세요! 목소리가 기계음에 묻혔다. 쾅.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화염이 공장을 휩쓸었다. 몸이 날아가 철제 기둥에 부딪혔다. 귀에서 삐소리만 울렸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지만 민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 반장이 있던 자리엔 검게 그을린 작업복만 남아 있었다. 민수는 바닥을 기며 울었다. 자신의 울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해고 통지서가 왔다. 업무 수행 불가능. 회사는 사고 책임까지 민수에게 떠넘겼다. 안전수칙을 어겼다고. 소리를 잃은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것이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정민수는 눈을 뜹니다. 49년을 살아온 몸이 이미 시간을 외웠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 최은주의 숨소리가 고요합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 깊은 이마, 그을린 피부, 손등의 화상 자국들. 산업단지 용접공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불꽃과 쇳물 속에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위험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젯밤 은주가 준비해둔 도시락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반찬 하나하나에 아내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민수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셋집입니다. 아내에게 제대로 된 집 한 채 마련해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습니다. 버스 안은 고요합니다. 새벽 출근길, 모두가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공사장 인부, 청소 노동자, 공장 직원들. 이 시간대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수와 비슷합니다. 이 도시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깨어납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용접 마스크를 점검합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은 동작입니다. 6시 정각, 공장 사이렌이 울립니다. 기계음이 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갑니다. 민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불꽃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수는 대형 철판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튀고 25년 경력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마스크 너머로 동료 김 반장이 옆 라인에서 배관 작업을 하는 게 보입니다. 평범한 오전입니다. 점심시간까지 2시간. 민수는 은주가 가져올 따뜻한 국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가스 새는 소리. 민수는 고개를 듭니다. 가스 탱크 근처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 반장이 기계 쪽으로 다가갑니다. 반장님, 거기 가지 마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기계음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쾅! 폭발이었습니다. 화염과 충격파가 공장을 휩쓸었습니다. 민수의 몸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고 날아가는 쇳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쿵등이 철제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고 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소리만 남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귓속에서는 삐하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입을 벌리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무성영화 같았습니다. 민수는 바닥을 기며 김 반장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손바닥에 뜨거운 쇳가루가 박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검게 그을린 작업복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나오는 게 느껴지지만 자신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수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입을 움직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청력을 잃었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보름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매일 병실을 지켰고 아들은 학교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움직이지만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노트에 글씨를 썼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도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고막 파열과 청신경 손상, 회복 불가능, 평생 청력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49년 동안 들어왔던 모든 소리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쯤 지나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업무 수행 불가능. 청력을 잃은 용접공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사고 책임을 민수에게 떠넘겼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스 탱크 점검은 회사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민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고 싸울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소리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거리를 걸어도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외면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장애인이 된 노동자는 쓸모가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은주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고 아들이 학교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잃은 것은 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듣지 않는 세상. 그렇게 민수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 청력도 일자리도 존엄도 잃었습니다. 김 반장의 검게 그을린 작업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의 불꽃이, 그날의 침묵이 민수를 짓눌렀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민수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은주의 권유로 민수는 재활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 독순술 훈련, 심리 상담.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답답했습니다. 수화를 배우는 것도 입모양만 보고 말을 알아듣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재활센터에서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선 민수는 낯선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은 주름 속에 담긴 온화한 눈빛. 상담사가 노트에 글씨를 썼습니다. HNK테크의 한도혁 회장님이십니다. 산업재해 근로자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셔요. 한도혁은 민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동안 한도혁의 눈은
민수의 손을 살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화상 자국들. 한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글씨를 썼습니다. 용접공이셨죠? 2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한도혁은 계속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산업단지에서 기술자로 시작했습니다. 용접은 아니었지만 기계를 다루고 설계를 그렸죠. 그때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끼고 철판에 손가락이 찍히고 그랬습니다. 민수는 한도혁을 다시 보았습니다. 지금은 국내 최대 로봇 기업의 회장이지만 그도 한때는 민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도혁이 다시 썼습니다. 정민수 씨, 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력을 잃은 자신을 고용하겠다니. 한도혁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보안 관리직입니다. 본사 건물의 출입을 관리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일이죠. 청력이 필요 없는 업무입니다. 오히려 정민수 씨 같은 분이 더 세심하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 글씨를 썼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한도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길게 글씨를 썼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민수 씨는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일할 기회를 잃었을 뿐이죠. 저는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도혁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HNK-테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20층짜리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민수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은 태블릿에 글씨를 써서 보여줬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민수님.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은 민수를 안내하며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로비에는 최신형 로봇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걷는 로봇, 물건을 나르는 로봇, 안내를 하는 로봇. 민수는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한도혁은 민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노트와 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도혁이 썼습니다. 오늘부터 정민수 씨는 우리 회사의 보안팀장입니다. 팀원이 5명 있고 모두 정민수 씨처럼 산업재해를 겪은 분들입니다.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감격했습니다. 팀장이라니. 자신이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글씨를 썼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4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단칸방 작업실에서 로봇 팔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갚지 못한 빚이 있습니다. 한도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도혁은 다시 미소 지으며 썼습니다. 정민수 씨 같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그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
가족을 위해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민수는 노트에 글씨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정민수 씨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은주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나 취직했어. HNK테크 보안팀장으로. 은주는 노트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도 달려와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민수는 가족을 품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구나. 다음 날부터 민수는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보안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 손가락이 없는 사람, 척추를 다친 사람.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모두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민수는 그들과 함께 건물을 지켰습니다. 출입증을 확인하고 CCTV를 점검하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청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건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민수도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한도혁은 가끔 민수를 불러 차를 마셨습니다. 노트에 글씨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한도혁이 단순히 상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민수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땀을 흘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습니다. 민수의 삶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삶의 의미는 돌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웃음이 돌아왔고 민수 자신에게도 자존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한도혁 회장에게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민수가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은주는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청력을 잃은 후 은주는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싼 도시락은 점심때쯤 식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은주는 매일 11시 반이면 집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따뜻하게 데워서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왔습니다. 왕복 2시간이 걸렸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는 보온 가방을 들고 HNK테크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오가고 로봇들이 안내를 하고 엘리베이터가 쉼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은주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보안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보통 이 시간이면 순찰을 마치고 보안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나이든 남자.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한도혁 회장. 은주는 길 한쪽으로 비켜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혁의 시선이 은주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한도혁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걸까요? 한도혁은 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매, 코, 입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가 최길남 박사인가? 은주는 깜짝 놀라 한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한도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도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 박사의 딸이구나. 그럼 정민수 씨가 자네 남편인가? 은주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도혁의 표정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한도혁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은주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둘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와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 한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길남 박사, 자네 아버지는 내 연구소에서 일했네. 40년 전 일이지. 나와 함께 로봇팔을 개발했어. 그는 천재였네. 설계에 있어서는 나보다 뛰어났지.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고 함께 꿈을 꿨어. 은주는 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은주가 어릴 적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누명을 쓴 채로. 은주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힘들어했으니까요. 한도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을 때였네. 설계 도면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어. 경쟁사에 우리 핵심 기술이 넘어간 거야.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조사가 시작됐지. 그리고 최 박사가 용의자로 지목됐어. 은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기밀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로 몰렸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10년을 숨어 살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살이었습니다. 한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최 박사가 범인이라고 믿었네. 증거가 있었으니까. 그의 컴퓨터에서 도면 파일이 발견됐고 경쟁사와 접촉한 기록이 나왔어. 하지만 한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은 달랐어. 은주는 한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도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3년쯤 지났을 때 내 비서가 자백했네. 자기가 산업 스파이였다고.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고 도면을 빼돌렸다고. 최 박사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은주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걸까요? 한도혁은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네. 하지만 침묵했어. 한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사가 막 상장했고 주가가 치솟고 있었어.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았어. 투자자들이 떠날 것이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최 박사를 희생시켰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무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돈을 위해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한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비겁했네. 최 박사를 찾아가 사과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지. 그리고 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네. 너무 늦었어. 나는 그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둑 취급받으며 10년을 살았어요. 친구들이 떠났고 가족이 고통받았어요. 저희는 가난했고 어머니는 몸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며 우셨어요. 자신이 무고하다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한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남편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이었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한도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이걸 받아주게. 20년 전 최 박사와 공동으로 작성한 특허 계약서 사본이네. 그리고 내가 쓴 편지야.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자네가 완성해달라는. 한도혁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가요? 2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은주는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전 용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아버지도 이젠 돌아오지 않아요. 은주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보안실로 가서 민수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회장실로 올라와 주십시오. 민수는 의아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한도혁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도혁은 민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마치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도혁은 노트를 꺼내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정민수 씨, 오늘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인의 성함이 최은주라고 들었고 장인어른이 최길남 박사라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혁은 얼굴을 감싸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함께 로봇팔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함께 꿈을 꿨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장인과 한도혁이 동료였다니. 한도혁은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회사 도면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끝에 최 박사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증거가 나왔고 저는 그가 배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를 해고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 박사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장인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3년 후 제 비서가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스파이였다고. 최 박사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한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제가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겁니다. 회사가 막 상장했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 박사를 희생시켰습니다. 제 손으로 친구를 죽인 겁니다.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인은 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도혁은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친구를 버렸습니다. 한도혁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두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한도혁, 다른 한 명은 은주를 닮은 사람. 장인이었습니다. 첫 로봇팔을 완성한 날입니다. 최 박사는 말했습니다. 도혁아, 우리가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니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배신했습니다. 민수는 은주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술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을 얻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도혁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을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도혁은 다시 썼습니다. 정민수 씨, 제가 당신을 채용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최 박사에게 갚지 못한 빚을 당신을 통해 갚으려 했습니다. 비겁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받아 썼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장인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했습니다. 한도혁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줬고 존엄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인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도혁이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최 박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돕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썼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습니다. 한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한도혁의 고백, 장인의 억울함, 은주가 느꼈을 고통.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장인은 무고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다니.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장난일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은주도 오늘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요. 민수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위로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도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 장인의 억울함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는 것. 민수는 은주의 어깨를 감싸며 결심했습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끄집어내겠다고. 장인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그것이 은주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장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은주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가 먼저 글씨를 썼습니다. 당신도 회장한테 들었죠? 아버지 이야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무고했어요. 20년 동안 도둑으로 살았는데 무고했어요. 민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가 계속 썼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며 우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달랬고 저는 방에서 귀를 막았어요. 친구들은 저를 피했어요.
도둑의 딸이라고요. 우리 가족은 숨어 살았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노트 위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아버지가 무고하다는 걸. 하지만 침묵했어요. 회사가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어요. 50살의 심장마비로. 억울함을 품은 채로. 민수는 노트를 받아 썼습니다. 여보, 나도 화가 나요. 장인어른을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회장님도 고통받고 있어요. 20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다고 하더군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하게 썼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겪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회장한테 가요. 할 말이 있어요. 민수는 은주를 말리려 했지만 은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밤 9시 은주는 다시 H&K 테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로비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고 곧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도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들어서자 한도혁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도혁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은주는 한도혁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한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둑 취급받으며 10년을 살았어요. 친구들이 떠났고 직장을 구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가난했고 어머니는 병들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놀림받았어요. 도둑의 딸이라고요. 대학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한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왜 침묵했어요? 진실을 알았으면 밝혔어야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줬어야죠. 그런데 당신은 회사가 더 중요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어요. 친구를 배신하고 편하게 사셨죠. 한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네. 내가 잘못했어. 비겁했고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은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요. 변명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아요. 한도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후에 은주가 바닥에 던진 그 봉투였습니다. 한도혁은 다시 주워 모았던 겁니다. 한도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아주게. 20년 전 최 박사와 내가 공동으로 작성한 특허 계약서 사본이네. 그리고 내 편지가 들어있어.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자네가 완성해달라는. 은주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도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 박사는 장애인을 위한 로봇을 만들고 싶어 했네. 휠체어 대신 쓸 로봇 다리, 의수 대신 쓸 로봇 팔. 우리가 함께 꿈꿨던 거야. 은주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도혁의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배신했네. 용서를 구하지 않겠네.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 일을 완성하고 싶네. 자네 딸이 그 일을 해주길 바라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세. 은주는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도혁이 말했습니다. 길람재단을 만들고 싶네.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야. 자네가 이사장을 맡아주게. 내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네. 그리고 은주가 편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한도혁은 놀라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게 속죄인가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가요? 특허 계약서도 찢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요? 아버지가 원한 건 단순했어요. 억울함이 풀리는 것, 명예가 회복되는 것. 그걸 당신이 해줬어야죠. 20년 전에 한도혁이 외쳤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거야.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네. 최 박사가 무고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공개 사과하겠네. 기자회견을 열겠네. 은주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아버지는 이미 죽었는데요. 무슨 소용이에요? 은주는 돌아섰습니다. 한도혁이 소리쳤습니다. 은주 씨. 은주는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평생 용서 못해요. 아버지도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은주는 걸어 나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쿵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찢어진 편지 조각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도혁의 사과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은주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 세상이 아버지가 무고했다는 걸 아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한도혁의 말, 그의 눈물, 그의 사과. 모든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침묵한 사람이 이제 와서 진심을 보인다고요? 은주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출근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도에서 한도혁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한도혁도 민수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장인의 억울함을 그냥 묻어야 하는 걸까? 어느 날 점심시간 민수는 재활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상담사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 선생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선생은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연구원으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김 선생이 민수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정민수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HNK테크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잘 됐군요. 민수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혹시 장인어른이 최길람 박사이신가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는 걸까요? 예전에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훌륭한 분이셨죠.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장인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니. 민수는 노트에 급히 썼습니다. 장인 어른에 대해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센터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선생이 천천히 썼습니다. 최 박사님은 로봇공학에서 독보적이었죠. 한도혁 회장과 함께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면 유출 사건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최 박사님이 결백하다고 믿었습니다. 성품을 아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김 선생이 이어서 썼습니다. 사실 제게 최 박사님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사님이 연구소를 떠나던 날 제게 맡기셨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이걸 내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며.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 선생이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 박사님의 연구 노트입니다. 20년 넘게 제가 보관했습니다. 이제 정민수 씨에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장인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설계도와 계산식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도혁과 공동개발 로봇 8 원형 설계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상세한 도면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입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장인이 한도혁과 함께 개발했다는 증거. 장인이 도둑이 아니라 창작자였다는 증거. 민수는 김 선생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선생이 썼습니다. 최 박사님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연구 노트를 들고 회사로 갔습니다. 바로 한도혁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급한 일이라고 말했고 곧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도혁이 일어서며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표정이 놀란 듯 했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에 연구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도혁은 노트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뻗어 노트를 만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장인의 필체를 확인했습니다. 한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라미가 남긴 거구나. 민수는 노트에 단호하게 썼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진실은 감춰져선 안 됩니다. 장인어른이 무고했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한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도혁이 노트에 썼습니다. 이 안에는 20년 전 도면 수정 기록이 들어있네. 비서가 최 박사의 컴퓨터로 접속해서 파일을 조작한 기록이야. 증거를 숨긴 기록도 있어. 나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네. 하지만 보관만 했어. 공개할 용기가 없었지. 한도혁은 USB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자네 손으로 밝혀줘.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자네가 해줘. 최 박사의 명예를 되찾아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민수는 USB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한도혁의 눈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손에 연구 노트와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장인을 구할 증거였습니다. 민수는 바로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기자와 만났습니다. 연구 노트와 USB를 보여줬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검토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특종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의 비리가 밝혀지는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썼습니다.
장인어른의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로봇기업 창립자, 공동개발자 누명 20년 만에 밝혀져.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최길남 박사가 한도혁과 함께 로봇팔을 개발했다는 것, 산업 스파이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었다는 것, 한도혁이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것.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방송에서도 보도했습니다. 저녁 뉴스 톱으로 다뤄졌습니다. 한도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길남 박사님께 사죄드립니다. 20년 동안 침묵해서 죄송합니다. 박사님은 무고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한도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은주는 뉴스를 함께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연구복을 입고 웃고 있는 장인의 모습. 앵커가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장인은 이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창작자였고 천재였고 무고한 희생자였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한도혁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민수는 놀라 병원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도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은주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입을 천천히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의사가 노트에 썼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3년 전부터 투병 중이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도혁이 암 환자였다니.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회장님은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항암 치료 대신 이를 선택하셨죠. 마지막까지 회사를 지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수와 은주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도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튜브가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도혁은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을 들어 민수와 은주를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도혁은 침대 옆 탁자에서 노트와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네. 의사는 1년이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었어. 최 박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지. 그래서 버텼네. 은주는 한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 재고용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2년 전이야. 최 박사처럼 억울하게 버려진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 정민수 씨를 만난 건 운명이었네. 최 박사의 사위를 내가 도울 수 있다니.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 진실을 밝혀야 했지. 자네들이 해줬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고맙네. 한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한도혁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한도혁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3년 동안 속죄하며 살았다는 것을. 한도혁이 힘겹게 펜을 들었습니다. 은주 씨, 들어주게. 은주는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내 생명을 구했단다. 은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40년 전 연구소에서 화재가 났었어. 나는 실험실에 갇혔지. 최 박사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구했네. 자기 팔에 화상을 입으면서. 은주는 아버지 팔의 화상 자국을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다쳤다고만 말했습니다. 그게 한도혁을 구하면서 생긴 상처였던 겁니다. 최 박사는 말했어. 동료를 버릴 순 없지. 나는 그에게 목숨을 빚졌네. 그런데 나는 그를 배신했어. 목숨의 은인을 버렸지.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어. 한도혁의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잠을 못 잤네. 최 박사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 도혁아, 왜 나를 버렸느냐고 물었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한도혁은 펜을 놓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기력이 다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한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도혁은 놀라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도혁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도 힘들었을 거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을 감싸는지.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회장님을 친구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한도혁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는 한도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도 용서하실 거예요. 한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도혁이 노트에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내 지분 절반을 길람재단에 기부하네.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야. 정민수 씨가 사회공헌 이사를 맡아줘. 최 박사의 꿈을 완성해줘. 민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재단 설립 문서와 기부 약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이사 정민수. 민수는 임명장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도혁이 마지막 힘을 다해 웃었습니다. 잘 부탁하네. 그날 저녁 한도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와 은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한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도혁이 평안하길, 아버지와 만나길. 장례식은 사흘 후에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직원들, 동료들, 재계 인사들. 민수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한도혁의 유언대로 민수가 상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도혁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회사가 가족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든 민수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한도혁의 유언에 따라 최길람 박사 묘 옆에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두 친구가 마침내 나란히 쉬게 되는 겁니다. 묘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기계는 고쳐졌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한도혁이 직접 쓴 묘비명이었습니다. 민수는 두 개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길남과 한도혁. 두 사람은 함께 시작했고 함께 끝을 맺었습니다. 비록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그 공백도 메워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용서가 이뤄졌습니다. 민수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편히 쉬시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길남재단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최길남 박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는 모습. 그 옆에는 한도혁의 사진도 나란히 걸렸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웃고 있는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 재활센터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민수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옆에는 은주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은주가 민수를 대신해 개회사를 읽었습니다. 길남재단은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최길남 박사님과 한도혁 회장님이 함께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손뼉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일자리 제공이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민수는 직접 현장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쪽 팔을 잃은 사람,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시력을 잃은 사람. 모두가 민수처럼 버려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노트에 글씨를 쓰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청각장애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비 개발이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위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진동이나 빛으로 알려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6개월 후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진동 경보 장치였습니다. 공장에서 위험한 소리가 나면 몸에 찬 장치가 진동했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위험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제품은 무료로 전국의 공장과 건설 현장에 배포됐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 반장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 반장의 아내는 민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민수는 김 반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불꽃, 그날의 침묵. 이제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민수는 매주 묘지를 찾았습니다. 장인과 한도혁의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글씨를 썼습니다. 장인어른 회장님, 재단이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꽃잎이 날렸습니다. 민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의 촉감은 생생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길남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재단 강당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단상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직접 말했습니다. 수화 통역사가 옆에서 민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1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청력도 일자리도 희망도.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환하게 웃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민수는 그 표정들에서
세상의 울림을 느꼈습니다. 소리보다 강한 울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울림. 그날 저녁 민수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주와 아들,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노트에 썼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주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희망을 찾는 사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 민수는 그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소리 없는 세상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꿈과 희망과. 민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했습니다. 이 삶을, 이 기회를, 이 연결을. 한때 공장의 불꽃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 청력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존엄마저 잃었던 남자. 그 남자가 이제 수백 명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인과 한도혁이 남긴 유산으로 민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세상.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안아주는 세상. 기계는 고쳐졌습니다. 한때 무너졌던 삶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신과 분노로 부서졌던 마음이 용서와 희망으로 회복됐습니다.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민수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도혁 회장실에서 받았던 그 사진. 젊은 장인과 젊은 한도혁이 웃고 있는 사진.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두 분은 이제 하늘에서 다시 만나 웃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민수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멈추지 않겠다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라고. 세상의 소리를 잃었지만 세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이 장인과 한도혁에게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민수는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